서진학의 눈이 떠졌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아니, 낯설지 않았다. 이 천장을 알고 있었다. 30년 전 고향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 천장이었다. 나무 석가래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어디선가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손을 들어 올려 바라보았다. 작았다. 40살 사내의 손이 아니었다. 12살 소년의 손이었다. 손가락이 가늘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 하나 없었다. 서진학은 벌떡 일어나 앉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진짜 돌아온 것인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새소리가 들렸다. 30년 전의 새소리였다. 서진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떨리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바둑판 앞에 앉아있던 그 순간으로. 바둑판 건너편의 존재는 여전히 형체가 불분명했다. 인간의 윤곽을 하고 있었으나 그 경계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물에 비친 달처럼. 때로는 노인의 모습으로 보였다가 때로는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했다. 서진학은 그 존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보다 궁금함이 앞섰다. 이미 죽은 몸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가슴에 난 구멍의 고통은 이미 사라졌고 오직 허무함만이 남아있었다. 존재가 천원에 놓은 흑돌이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서진학의 손에는 백돌이 쥐어져 있었다. 돌의 감촉이 익숙했다. 30년간 쥐어온 바둑돌의 감촉이었다. 존재가 입을 열었다. 소리가 아니었다. 생각이 직접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마치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네가 천하제일 기왕이 된 순간 나는 네 안에서 빛을 보았다. 361개의 교차점 위에서 우주를 읽어내는 자.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의 바둑을 지켜보았으나 너처럼 수를 읽는 자는 드물었다. 그러나 그 빛은 이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려 하고 있구나. 흥미롭다. 서진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존재는 이미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 아내와 딸을 잃은 분노와 슬픔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존재가 다시 말했다. 한판 두자. 네가 이기면 기회를 주겠다. 다만 기억하라. 복수만으로는 바둑판의 끝에 도달할 수 없다. 복수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니다. 서진학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으나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백돌을 바둑판 위에 놓았다. 우상기 소목에 바둑의 신과의 대국이 시작되었다. 바둑의 신이라는 존재답게 그 수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있었다. 서진학이 평생 본 적 없는 수들이 바둑판 위에 펼쳐졌다. 정석이라 부를 수 없는 수들이었다. 그러나 한 수 한 수가 놓일 때마다 그것이 최선이었음을 깨달았다. 첫 50수까지는 서진학이 밀렸다. 중앙에서 세력을 잃었고 우아기의 집이 위협받고 있었다. 좌변의 흑돌들이 두터운 벽을 이루며 서진학의 백돌을 압박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아니, 죽은 몸에서 땀이 난다는 것이 이상했으나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 존재의 수는 마치 물처럼 흘렀다.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었으나 흐른 뒤에 보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었다. 마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스스로 길을 찾듯이. 서진학은 이를 악물었다. 지금까지 그가 든 모든 바둑이 우물한 개구리의 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곽현을 이겼을 때의 자신감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천하제일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대국에서 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아내도 딸도 영영 다시 볼 수 없었다. 복수의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었다. 60수째의 서진학은 승부수를 던졌다. 좌상귀에 깊이 침투하는 수였다. 무모한 수였다. 어떤 기사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를 두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모함 속에 서진학만의 계상이 숨어 있었다. 30년간 바둑만 두어온 자의 직감이었다. 존재가 잠시 멈췄다. 처음으로 멈춤이었다. 서진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존재가 응수했고 서진학은 예상대로 다음 수를 놓았다. 패싸움이 시작되었다. 바둑판 전체가 뒤엉키기 시작했다. 흑과 백이 서로의 목을 조르는 형국이었다. 70수, 80수, 90수. 대국은 점점 격렬해졌다. 서진학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가지 변화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존재의 다음 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완벽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윤곽이 잡히고 있었다. 서진학은 그 신락 같은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백수가 넘어가자 바둑판은 전쟁터가 되었다. 곳곳에서 사석이 발생했고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150수가 넘어갈 무렵 바둑판의 형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서진학이 좌상기에서 시작한 침투가 중앙까지 연결되었고 존재의 세력을 양분하는 데 성공했다. 흙의 두터운 벽에 균열이 생겼다. 존재가 다시 멈췄다. 이번에는 더 길게. 서진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손에 쥔 백돌이 땀에 젖어 있었다. 236수 끝에 존재가 돌을 내려놓았다. 대국이 끝난 것이었다. 서진학은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반집. 단 반집 차이로 그가 이겼다. 361개의 교차점 위에서 펼쳐진 전쟁의 결과였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해낸 것이었다. 인간으로서 바둑의 신을 상대로 반집이나마 이긴 것이었다. 존재가 웃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으나 그 감정이 서진학의 머릿속으로 전해졌다. 따뜻한 감정이었다. 흥미롭구나. 인간의 몸으로 나와 반집 승부를 벌이다니. 수천 년 만의 일이다. 내 안의 빛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서진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를 바라보았다. 이제 약속을 지키라는 눈빛이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존재가 손을 들었다. 바둑판 위의 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판 위에는 빛만이 남았다. 내게 기회를 주겠다. 시간을 되돌려주마. 그러나 조건이 있다. 서진학의 눈이 좁아졌다. 조건이라? 역시 공짜는 없는 법이었다. 존재가 조건을 말했다. 내가 돌아갈 시점은 내가 바둑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12살이다. 기억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바둑 실력도 그대로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너의 손으로 너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 한다. 존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바둑판 위에서 수를 읽는 내 능력은 바둑판 밖에서도 작동할 것이다. 다만 기억하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때 내가 물을 것이다. 복수는 끝났느냐? 그래서 행복하냐?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복수만이 전부는 아니다. 서진학이 대답하려는 순간 빛이 폭발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의식이 아득해졌다. 바둑의 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눈을 떴다. 낯익은 천장이었다. 고향 마을의 허름한 초가집, 30년 전에 살던 집이었다.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구석에는 습기가 차 있었다. 가난한 집의 냄새가 났다. 서진학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손을 보았다. 작은 손이었다. 마디마디가 가늘었고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었다. 거울이 없어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몸의 크기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진짜 돌아온 것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꿈이 아니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흰 머리카락이 아직 없었다. 얼굴에 주름도 적었다. 서진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지나가, 밥 먹어라.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이었다. 서진학은 고개를 끄덕이고 마루에 앉았다. 어머니가 차려준 보리밥과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가난한 시절의 밥상이었다. 반찬은 김치 하나뿐이었다. 서진학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다. 보리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다. 30년 만에 먹는 어머니의 밥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밥을 먹는 동안 서진학은 상황을 정리했다. 12살이면 아직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이었다. 마을의 훈장에게 글을 배우던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가난했다. 긴 일을 거르는 날도 많았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서진학에게 가난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천하제일 기왕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을 터였다. 내기 바둑으로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었다. 문제는 다른 것이었다. 삿갓 쌍검. 그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다. 왜 자신의 가족을 죽였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복수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몸으로는 불가능했다. 12살 소년의 몸이었다. 무고문커녕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는 몸이었다. 달리기를 조금만 해도 숨이 찼다. 서진학은 생각했다. 먼저 몸을 만들어야 한다. 무공을 배워야 한다. 바둑의 신이 말했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둑판 위에서 수를 읽는 능력은 바둑판 밖에서도 작동한다고 했다.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진학은 그 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기억이 떠올랐다. 12살의 그는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 아버지 없는 가난한 집 아이라고, 글만 읽는 연약한 아이라고,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었다. 밥을 빼앗기고, 맞고, 몰롱덩이에 밀쳐지고. 서진학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40살의 정신으로 그 굴욕을 다시 겪어야 한다니.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에게는 바둑의 신이 준 능력이 있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아이 셋이 걸어왔다. 서진학을 발견하고는 희죽 웃었다. 대장격인 아이가 앞으로 나섰다. 덩치가 컸다. 14살쯤 되어 보였다. 이름이 돌쇠였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힘이 장사였다. 그 아이가 서진학을 향해 걸어오며 주먹을 쥐었다. 야, 서진학, 오늘 점심값 내놔. 뒤따르는 두 아이도 킬킬거리며 웃고 있었다. 서진학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기울고 오른 주먹이 올라오는 궤적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바둑판 위에서 3대의 다음 수를 읽을 때와 똑같았다. 마치 바둑돌이 놓일 자리가 미리 보이듯 주먹이 날아올 방향이 보였다. 아이의 주먹이 날아왔다. 서진학은 몸을 살짝 들었다. 주먹이 빗나갔다. 바람 소리만 귀를 스쳤다. 아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눈이 커졌다. 뭐야, 이 자식.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서진학은 또 피했다. 세 번째 주먹도 허공을 갈랐다. 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뒤에 있던 아이 둘도 달려들었다. 3명이 동시에 덤볐다. 서진학의 눈앞에 3개의 궤적이 그려졌다. 복잡했다. 그러나 읽을 수 있었다. 왼쪽 아이의 발차기가 먼저 들어오고 오른쪽 아이의 주먹이 그 다음, 가운데 돌쇠의 몸통 박치기가 마지막이었다. 서진학은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몸을 낮췄다. 발차기가 허공을 갈랐고 주먹이 빗나갔으며 몸통 박치기를 하려던 돌쇠는 앞에 두 아이와 엉켜넘어졌다. 세 아이가 서로 부딪혀 흙바닥에 굴렀다. 서진학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바둑의 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 바둑판 밖에서도 수를 읽을 수 있었다. 상대의 다음 움직임이 보였다. 아직은 한두 수 정도밖에 읽지 못했다. 3명이 동시에 덤비니 버거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것을 갈고 닦으면, 무공을 배워 몸을 단련하면 서진학의 눈이 빛났다. 삿갓 쌍검. 그자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아이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겁먹은 눈으로 서진학을 바라보았다.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서진학은 그들을 향해 한 발 다가갔다. 아이들이 뒷걸음질 쳤다. 서진학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40살 사내의 눈빛이었다. 죽음을 겪고 온 자의 눈빛이었다. 가족을 잃은 자의 눈빛이었다. 아이들은 그 눈빛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서진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다. 저 멀리서 어머니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아가. 서진학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운 어머니. 서진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번 생에서는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도, 그리고 아직 만나지 않은 서연도, 태어나지 않은 딸도. 이번에는 바둑만 두지 않겠다. 힘을 기르겠다. 모두 지키겠다. 서진학은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두 번째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